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3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에서 소멸하는 최초의 국가라는 예측도 있지만 인구 격감의 한국이 일본의 라이벌로 계속 남아있는 이유, 히오키 켄이라고 경영 컨설턴트가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기고를 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소멸 위기라고 소제목으로 풀어냈고요. 인구 오너스라는 용어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인구 보너스,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상태를 인구 보너스라고 그러고, 인구 오너스는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상태라고 하네요. 이런 이 시사 상식적인 용어를 또 좀 배우게 됩니다. 노동력 부족과 수요 부족으로 조만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로 봤는데 작년 실적은 1.4%였죠. 지금 그 상태입니다만은 현재로 가면은 올해도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진 않다는 생각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역량 수십 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한국이 쇠퇴하는 것은 꽤 앞섰고, 한국 기업은 향후 30년간 일본 기업의 강력한 라이벌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한국에서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2050년 이후라는 것으로 추측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었는데 한국은 꽤 베이비 붐 세대가 꽤 오래 갔고, 일본은 뭐 단가이 세대라는 게 너무 짧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현재 산업 로봇 설치 대수가 세계 1위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만 산업 로봇을 설치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도 우리나라는 많이 설치가 돼 있다고 그렇게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둘째,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서비스나 소매업 같은 노동 집약형 업종에서는 주의가 필요한데, 한국은 일본보다 더 두드러진 이중 구조이다.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이 너무 격차가 많다는 뉴스들이 있죠. 글로벌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과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생산성이 낮은 소매업, 서비스업 중심의 중소 영세 기업이 병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과학기술 한국은 일본을 역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셋째 이유로 일본의 라이벌이 되는 그 셋째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저출산에 대응하여 지식 집약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성과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도 높은 논문 수, 한국에서 2023년 세계 10위이고 12위로 일본은 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국가기업의 경쟁력에 반영되는 데는 20년 내지 30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정리해고라고 칭하며 연구개발에 손을 제친 일본과 거듭날 각오로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들 개나 소나 의대를 가려고 그러니까 최근 뉴스로는 이공대나 뭐 이런 데서 그 전자 IT 계통 이런 쪽으로 인재들이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런 데로 좀 안 가게 될까봐 또 걱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차이가 나타난 것은 오히려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한국이 더 그 첨단 산업이나 뭐 이런 쪽으로 더 좀 발전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울 점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 성인화에 의해서 가능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고령자 및 외국인 등의 고용을 현재 늘리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연구개발이나 인재의 투자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 일본이 이 반도체의 경우에 정리해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반도체가 좀 내려가면서 이번에 그 홋카이도인가 거기에 레피더스인가 이런 거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인재가 좀 부족하다는 뉴스가 일본 뉴스 쪽에서는 좀 많이 나왔고 지금 구마모토 쪽에 그 TSMC 공장을 돌리는데도 일본 기술자들이 없고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대거 들어온다고 돼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주거 환경이라든지 사회간접 자본에 또 일본이 투자하고 있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 구마모토 대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반도체 학과를 좀 부랴부랴 만든다고 돼 있지만은 그게 금방 따라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AI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메타의 저커버그와 챗 GPT, 오픈 AI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샘 올트만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상징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미국인들이 한국 거주가 복합적인 이유로도 중국인 현재 한 97만 명 이상이 한국에 이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그러죠.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은 없어져야 되고 민족주의라 이런 개념은 없어져야 되고 다인종 국가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저는 중국인은 다만 배제한다. 그런 아주 국수주의는 아니지만은 저건 좀 반중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다인종 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인의 수는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정희 씨도 한국 대통령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얘기한 게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입니다. 라고 말하고 AI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은 그 한국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라고 충언을 하고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 제목은 제가 붙였는데요. 한국 AI용 반도체 세일즈맨 윤석열 해서 박태인 기자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상징적인 사장만 저커버그가 뭐 그렇게 크가 킨 친구는 아니네요. 근데 그 윤 대통령이 또 떡대는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은 저커버그의 TSMC에만 메타의 반도체 제조를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음 협력 파트너는 삼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와 악수하고 있다. 다들 대통령까지 이렇게 면담하는 스케줄을 잡는다면은 자기네들 비즈니스 하는데 한국의 그 반도체가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그 AI용 반도체는 거의 엔비디아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 매그니피센트의 이 센트 7에 들어가는 아직은 이 오픈 AI가 아닙니다만은 오는 그렇게 되죠. 이런 뉴스가 또 눈에 띄게 됩니다. 셀트리온 755 규모 자사주 매입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목으로 김현수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42만 5,895주를 매입한다고 5일 밝혔다. 취득 금액은 약 750억 원이며 오는 6월 5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진행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그 개별로서 그 영업 잠정 실적을 보면은 2023년에 매출액은 1조 8,73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3.3% 감소했고요. 영업 비용은 더 감소시켰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6,385억 원으로서 3.2% 증가했습니다. 영업의 손익에서 이익이 있어가지고 세전이익은 영업이익보다 조금 더 많게 나왔고 법인세를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5,632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10.1%가 그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약 1조 2,5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그러면은 2023년에는 1조 원 이상을 매입했는데 이번에는 750억 원이다. 이게 뭔 얘기냐? 잘 모르겠는데 지난 1월에는 4,955억 규모의 자사주 230만 9,813주를 소각했다. 요거 확인하려면은 1사분기 사업보고서가 나와봐야 되겠어요. 자사주 소각은 2사분기, 1분기 보고서가 나와봐야 확인 가능할 사항이고 그간 자기 매입 주식으로 주가 상승 유도했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익 배당을 현금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주식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주식 배당을 하면은 자본금이 늘어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은 이익 잉여금에서 줄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식 선택권도 많이 주고 있어요. 그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본금이 들어오고 액면 가격으로 하는 게 시가로 주식 선택권을 하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때도 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기타 자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타 자본이라는 게 자기 주식 소각 이런 거로 저는 인식을 하게 돼요. 여기 기타 자본에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거를 주식 선택국 인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뭔지 잘 모르겠고요. 자기 주식 매입이 여기 있죠. 음, 그러면은 요게 또 자기 주식 그 소각하면은 별도 항목으로 표시할래는지 어떨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기 주식을 매입하면은 자본금이 줄게 돼 있죠. 요게 이 작년도 그 3, 4분기까지 겁니다. 3,284억 원을 자기 주식을 매입을 했었네요. 요런 것은 실제 공시된 데이터로 하니까 요걸 다 더한 게 금액으로는 좀 뒤로 안 보입니다만은 이것을 다른 말로는 프리캐시 플로우 투 에쿼티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미 코닛 베럿은
트럼프에 대한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대신 진보주의자들을 훈계했다라고 CNN 선임 대법원 분석가 조한 비스쿠픽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대법원 판사로 임명됐을 때 좀 가장 젊은 나이로 보수층 트럼프 대통령 말기 때 부랴부랴 임명을 했던 거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은 월요일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투표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선언함에 따라 두 가지 매우 다른 메시지를 자신의 의견에 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이 법적 추론의 폭을 넓힐 때 중대하고 불필요한 근거를 위반한 것에 대해 자신의 동료들을 비난했습니다. 참 영어식 표현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입후보 자격 선거를 치를 수 있지 그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법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어떤 피의자 뭐 90몇 건을 소송이 걸려 있다는데 저건 민주당에서 저건 트럼프가 다시 못 나오게 이것저것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대법원은 그냥 선거해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나 그녀는 또한 다수의 법적 근거로부터 갈라져 나온 세 명의 진보적인 재판관들에게 이례적으로 신랄하게 훈계를 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 그 말에 자기 굳이 글로 써낸 말에는 제 판단으로는 지금은 엄격함에 대한 의견 차이를 증폭시킬 때가 아닙니다라고 참 이 간접 표현들 이런 게 참 영어식으로 이게 우리가 간접 표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정치 언어라고 얘기하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좀 직선적인 표현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법원은 대통령 선거라는 불안정한 계절에 정치적으로 기소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 대한 그런 전국적인 온도를 낮춰서는 안 됩니다. 참 진짜 간접적인 표현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가 대선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 돌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 대법원의 보수파 대법관들이 숫자적으로 많이 있다는 게 트럼프의 그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수렵 채집인들은 그들이 근친 상간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정교한 사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 킬글로브가 라이브 사이언스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8천년 전 프랑스에서 묻혀있던 해골의 첨단 DNA 분석 결과 유럽의 마지막 수렵 채집단이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한 문화적 전략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근친상간을 문명 시대가 되기 이전이라도 근친상간을 억제를 했다. 사실 동물들, 늑대들도 근친상간 안 하려고 떨어져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오죠, 수컷이. 그래서 혼자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이 만나고 그 암컷을 그래서 또 가족을 이루고 집단 사냥을 하고 이런 거를 봤는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으로 쭉 이 뭔가 어, 옛날에도 그 근친상간을 배제하는 전략적 정교한 사고를 했다. 그 중에서는 농경사회 사람들하고 짝짓기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거이 다 늑대한테서 배운 거 아닌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컷이 떠나겠습니까? 암컷이라고 그러면 좀 안 되지. 인간한테는 이 여자가
남자가 공동체를 떠나 농부들과 짝짓기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복잡한 사회적 경제와 정체성은 우리 종의 대부분이 농업사회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동일한 무덤에서 회딕 유적지라는 데가 있는데 에, 놀랍게도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는 여성 성인과 어린 소녀의 해골 유해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가덕도 뭐 신공항 만든다고 해서 뭐 옛날 땅 푸다가 개발하다가 이 옛날 유물이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그 뼈 조각을 분석해 보니까 백인 여성 DNA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죠.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옛날 우리가 문명 그 왕권 시대 이전의 유골일 때 백인 DNA가 나왔다. 이거 고대사를 휘두르 놓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나 울산 지역 방구대 그 안각화 이런 걸 보면은 옛날에 그 돌고래 사냥하는 안각화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 안각화를 그 그린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그 우리 한반도에도 들어와 있었다. 또는 그 삼국 시대에도 우리가 뭐 요즘 단일 민족 운운하고 얼굴이 지금 동양인 비슷하게들 다 돼 있지만은 그 역사관을 확대해 가지고 고대사 쪽으로 유라시아라는 아니면 어떤 그이 학자는 알타이 사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고대 문명의 교류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은 많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상도 여자들을 보면 피부색이 아주 상대적으로 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호남 지방 쪽은, 그 아주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몽골형, 둥근형, 그런, 저는 그 생리적으로 이렇게 좀, 깡마른 그 여자보다는 이렇게 좀 보름달형, 그런 미인형이 저는 선호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런 여자를 계속 찾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마누라가 뭐 그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약간 사이드로 빠진 겁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친상간들을 다 우리도 피해 왔죠. 같은 성씨로는 우리는 결혼 못하게 돼 있어요. 동성 동본 그거 못하게 돼 있는 거는 뭐 이미 그거는 이제 문명 사회에서 그렇게 된 거지만 옛날에도 그거를 근친상간을 피했다 이런 얘기죠. 지혜로운 걸 겁니다. 다 늑대에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만은 125억 달러 횡령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부동산 재벌 아니루다 고살 AP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부동산 재벌 트렁 마이란이 2022년 국내 총생산의 거의 3%에 해당하는 125억 달러에 달하는 사기 혐의로 화요일 시작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 최대 금융 사기 사건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잠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베트남 그 공산당 총書기가 실질적인 그 권력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부패 운동을 지금 시진핑처럼 하고 있는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뭐 여러 공무원들도 그 연결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호치민시의 상가 임대료가 3분의 1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심이 여전히 비어 있다고 국영 언론은 전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태에서 뭔가 이 부동산 사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 자관 이 그 부동산 사기 한 그 이 재벌인지 몰라도 어, 여성 재벌인 것 같네요. 볼륨도 좀 글쎄 60대라고 그러는데 60대 같지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인기가 많아서 제조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우, 참 부러운 상황입니다. 마이클 팩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다소 항공은 라팔 전투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문받은 게 많아서 지금 열심히 만들어도 제대로 공급을 못한다 이런 얘기고요. 라팔은 인도와 몇몇 중동 국가들에게 인기가 많아졌다. 한 항공기 전문가는 프랑스의 자원으로 제한된 국가 전투기라고 주장했다. 다소 항공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만에 라팔 전투기를 잠재 고객에게 인도하기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정기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026년에서 2033년 거의 한 8년 사이에 특히 위기가 심각할 것이며 이때 다소는 프랑스의 174개, 인도네시아의 42개, UAE의 80개, 이집트의 10개의 라파를 인도해야 됩니다. 야, 우리나라가 그 전투기 그 KF-22를 조금 더 일찍 개발을 했으면은 동남아시아의 T-500 그 이 전투기는 그 개발을 해서 좀 팔아먹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대형 그 전투기 그 미국 거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소련제 그런 건 또 하기는 또 그렇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라고 해서 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공조해서 새로운 차세대 뭐 6세대 전투기래나 그걸 좀 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프랑스가 나름대로 또 그 그 군산 업체가 크고 비행기 산업에 경비행기도 잘 만든다고 그러죠. 그 프랑스는 그래가지고 뭐 민간 상업용 경비행기도 프랑스제가 많다. 이런 얘기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오늘날의 항공기는 제작이 더욱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널리 퍼져 있는 엄청난 수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공급망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공중교보를 받는 그 주의꾼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신토, 일본어 신도, 한자로 신도라고 돼 있는데 갑자기 그 신토라는 게 그 검색하다가 뭔가 좀 궁금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신토불이 그거는 아니고 지금 신도는 카미라고 불리는 초자연적 시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가미 숭배는 카미나 일본의 야요이 시대부터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 후 300년 거슬러 올라간다. 불교는 고폰 말기 300년에서 538년에 일본에 들어와 빠르게 전파돼서 그게 이제 이렇게 융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문적인 얘기를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제가 좀 해서 좀 상식으로 좀 알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서양에서 익숙한 종교와는 달리 신도는 설립자도 없고 표준 텍스트, 성경이나 이런 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다른 그 신사의 상징인 에, 요걸 뭐라고 그러던데 잊어버렸습니다. 어,
우리나라 절에 들어갈 때도 이와 유사한 게 다 있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일본은 자기네들이 부인할지 몰라도 저는 그 신토라는 것도 한국의 그 전통 사상과 유사하다고 저는 자꾸 생각이 들어가요. 신사참배다 그러면은 이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수모를 당한 거로 이렇게 많이 우리는 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요거 그 남산에 올라가는 그 계단 그 있고 지금도 요 계단은 해가지고 그 옛날 그 무슨 거기 올라갈 때 아직 그 계단이 좀 뭐 수정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흔적은 남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한국 전통 신앙하고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은 불교 절뒤에 있는 삼신각이 전통 사상을 나타내고 있듯이 신도의 한국의 전통 사상이 남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처음 접했을 때 불교로 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을 버린 적이 없다. 그래서 뭐 책을 읽어 보니까 절의 대웅전 그 부처님 상을 모신 대웅전 뒤에 가봐라. 그 위에 뭐가 있냐? 삼신각이나 삼성각이라는 게 꼭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전통사상 밑에 불교가 있는 거지. 그 불교가 들어온 것은 왕권 국가를 만들 때 들어온 거지. 고조선 때의 이 어떤 그 전통사상, 고조선 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현재 그 기독교나 뭐 이 카톨릭이 들어와서 이 세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걸 다 미신으로 치부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미신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사고 방식들을 다시 우리 것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냐 그런 입장에서 신토라는 것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좀 눈에 띄는 부분만 제가 편집을 해봤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그 12대 88이라는 이 격차를 좀 개선하자라는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그 나온 게 소제목 제목으로 띄운 것이 좀 선정적입니다. 중기 직원 여기서 결혼도 출산도 모두 불가능할 것 같다. 여직원의 그 취재 내용을 이렇게 감성적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저께 이 대기업과 하청업체 격차 12대 88% 인구가 그 대기업은 260만 명, 중기 및 비정규직 비율은 1936만 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어저께 얘기했는데 어저께 제 견해는 이런 생각을 해봤죠. 중소기업의 88%를 일괄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 조선업 비율을 했었는데 조선업 하청의 80%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 그 조선업에 관계하셨던 분이 그렇게 이미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이냐? 싼 맛에 들여다 쓰는 것도 있지. 소득 격차가 있다고 하지만은 중국이 워낙 싸게 만드는데 대항할 방법이 뭐 있겠냐 이게요. 뭐 고부가가치 선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고부가가치 선하려면은 또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시리즈로 나온다면은 나중에 현상이 그렇다 하는 거는 이 뉴스로 접하겠는데 특별 취재팀은 그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취재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게 결말로 나와줘야 어떤 그 특별 말하자면 기한을 해가지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개한 거에는 그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5인 미만 기업. 근데 요즘은 뭐 한두 명 써도 다
하는 거로 그렇게 또 받아주는 거로 돼 있기는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어, 124만 명, 124만 개가 있다고 그러고요. 아까 그 앞에서 그 일본에서 얘기했듯이 이 자영업 및 이 영세 이 기업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죠. 근로자가 314만 명이 있답니다. 전체 근로자의 17%라고 해서 그거를 역산해서 풀이해 보니까 1847만 1000명이 나오는데 어저께 요거 표현한 거는 1936만 명이니까 뭐 그렇게 그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득 격차 그 50대 때 그 크게 벌어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60대 때는 좀 다시 줄어드는 거로 돼 있는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50대 넘으면 대부분 잘리고 나오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적게는 받아도 정년퇴직이 좀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 뭐 개인적으로도 매우 큰 관심사인데 이것은 기업 경영을 하면서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한테 납품을 받을 때 이 적법하게 가격을 좀 해줘야 되고 어, 그러면은 좀 비싸게 팔 수 있으면은 직원들 인건비도 좀 올려줄 수 있고 근데 대기업이 그렇게 비싸게 사가지고 국가 경쟁을 세계적인 경쟁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그 경쟁을 그러니까 원가 세계의 패러다임을 떠나가지고 인건비는 올리더라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좀 하자. 그런 게 이제 스르폿 사고 방식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좀 주장을 하는 거죠. 원가 개념을 떠나가지고 인건비 비싸다 뭐 이런 거는 그걸 떠나가지고 원가 개념을 떠나서 판매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고 손익을 따르게 계산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매우 제 관심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격차를 줄일 방법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지 간에 뉴스가 나오더라도 원가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취재였을 거라고 그렇게 미리 예측이 됩니다. 미 싱크탱크 한 경제 자유 184개국 중 14등이다. 이 등수가 뭐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이민우 기자가 아시아 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재산권, 기업 환경은 고평가를 받았는데 노동시장, 조세, 청렴도 등은 낙제점이다. 자, 그럼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만 그러냐? 그런 뜻의 취지가 또 아니에요. 보면은 주요국 G7 및 한국 노동시장 항목 점수인데 미국이 77.7이고 한국이 57.2예요. 일본이 68.6이고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강력한 노동조합은 기업들의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 유연성이라는 것은 자르고 싶을 때 잘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못 자르게 돼 있다 이게 노동 관련, 노동 3법이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아무 때나 자르고 그러면은 아주 그 악덕 기업으로 그 여론몰이를 해가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배정영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중소기업은 맨날 싸구려 인건비만 쓰려고 할 거냐?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들도 그 생각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건비를 높게 주면은 누가 나가려고 그러겠냐 이거죠.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 기업이 먼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매할 수 있을 거냐. 이것은 이제 경영에 대한 문제로 풀어내야 되겠죠. 요거는 뭐 통계표를 이렇게 한 건데 색깔이 그 푸른색 아니 녹색일수록 좋은 거고 거의 뭐 그 빨간색으로 나온 것은 억압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지금 억압돼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적 분할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작년 물적 분할 상장사 19곳 투자자 보호 강화했다. 김보경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분할 신설회사가 상장할 때마다 다양하게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면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를 했다 이런 얘기가 그 핵심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뉴스거리를 작년 물적 분할 건수 반토막, 금감원 투자자 보호 지속 보완 이런 제목으로 황인욱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물적 분할 추진 공식 서식 오는 4월 중 개정을 해서 물적 분할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 공시를 제대로 좀 해라라고 그 개정을 한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건 그 물적 분할 건수는 그 19건으로 줄었는데 2022년도 35건보다는 한 반 정도가 줄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적 분할 시 일반 주주는 모 회사를 통해 자회사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자회사의 가치가 모 회사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거기 때문에 반대하고 자기가 너희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왜 그 주가 떨어지게 왜 물적 분할을 왜 자꾸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가로친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모기업이 상장 회사인 경우 분할 자회사도 의무적으로 공시 의무를 지게 해야 되는 그런 조치를 하지 물적 분할 추진 공시서식 이런 거보다도 연결 재무제표를 한다고 하지만은 분할 독립을 하면 어차피 개별 독립이기 때문에 연결의 의미가 좀 퇴색이 되고 그리고 분할 자회사의 그 재무제표가 공시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얼마 났다 줄었다 뭐 이런 거가 연결 재무제표의 그 영업의 모기업의 그 본업 밑으로 그 이 기타 영업 손익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 손익이 있고 세 번째로 표시되는 벌써 항목은 있어요. 종속기업 및 그 관계기업의 그 손익 이거를 그 표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회사가 뭐 많이 있겠지만은 뭐 적어도 그 ABC 세 개 핵심 그거를 공시를 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은 불과 30년 만에 망했다. 한겨레 2024년 3월 6일자 길윤형이라고 논설위원입니다. 조선의 갈림길 01 시리즈로 내어놓을 모양인데 이 강화도 조약에서 을사조약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년이었다. 요 사이에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다 일어나 가지고 결국 그 결과는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된 건데 쭉 그 얘기를 풀어 나갔어요. 그 지금이 그 이조 말하고 그 유사한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년 8월 18일 한미일 파트너십이 새 시대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었죠.
그 한미일 동맹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작용으로 한 달이 되지 않는 시점에 김정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니치 우주기에서 얼굴을 맞이하고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이제 그 남한이 제1의 적국이라고 표현을 했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는 근본 원인은, 제가 근본 원인 이런 거 좋아하죠. 이 지역을 둘러싼 힘의 균형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충분조건 논리라는 거로, 만약에 힘의 균형이 급변한다면 그러면은 한반도 정세는 급격한 요동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이라고 그런 얘기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또한 제가 이 기업 분석을 하면서 어, 분식회계 쪽에 그 논리를 할 때 요 표를 제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 이런 논리적인 것은 경제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딱 적용이 돼야 됩니다. 과학적인 거니까,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니까. 그래서 이 기사의 그 부족한 면은, 왜냐하면이라는 이 근본 원인, 또 다른 원인인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근본 원인이라고 자기는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급격하게 유동한데 왜냐하면이라고 뭘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맞는 원인이되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또 뭐냐? 원인은 여러 가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는 논리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논설위원한테 제가 감히 뭐 훈수를 두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 사고방식에는 그런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이 충돌 지점이다. 그래서 대륙 세력은 러시아와 중국을 비교를 했고 해양 세력은 미국과 일본을 비교를 했는데, 언뜻 뭐 논리적인 거로 빠져들게 만드는 이 필치력은 이해할 만하겠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힘의 변화의 핵심은 미 국력의 쇠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가 다극화되가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 국력 쇠퇴로 보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째 들어왔고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죠. 미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대통령이 만약에 승리하면 앞으로는 더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이건 뭐 다 같이 걱정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제 또 연결해서 하면은 조선은 일제히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다. 냉정히 평가할 때 조선은 자멸했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중국 자체도 그때는 열강들한테 침식을 엄청 많이 당했죠. 우리만 당한 건 아니죠. 일본한테 당했다는 거에 그렇게 치욕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올해는 청일전쟁 개전 130년, 러일전쟁 개전 120년이 되는 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을 수 있던 것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먹힌 원인은 일본의 공업화로 한국이 먹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옳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에서 조선의 갈림길을 차분히 곱씹어보는 것은 2024년을 살아야 하는 한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필치가 좋아요. 이화는 조선의 개화파들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던 세계 정세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라고 시리즈를 예견하고 있는데, 이게 한일 합방 때 조약문이라고 합니다.
조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균형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치욕을 겪어야 했다. 치욕이 아니래도 이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동남아 애들은 전부 다 그 치욕이라고 그러냐? 동남아는 뭐 이 식민지 서구 열강한테 다 식민지 안 당했냐 이거예요. 다 당했으면 다 치욕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 인도한테 그 이 반일 감정이 아니고 반영 감정을 인도인들이 지금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비교를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910년 8월 일본이 강요한 한일 병합 원본 문서다 이렇게 이제 이 한겨레 자료 사진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시조선 사대주의 자체는 치욕의 500년 아닙니까? 그러면은 몽골 청의 지배도 또한 치욕이라고 왜 하지 않느냐? 지난 역사를 본다면은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거는 결국은 어떤 역사관에 대한 접근일 겁니다. 우리만 치욕이 아니다 이게 중국도 치욕스러웠을 거고 똑같이 그건 마찬가지다 이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이 기자를 소개하는 아이디가 크리스마로 되어 있네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힘은 스스로를 냉정히 돌아볼 줄 아는 자기 객관화의 능력이라고 믿는다. 참 이 객관화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주관을 가지고 자기가 객관화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조말을 한반도로 칭한다 해도 현재는 남북 분단 상황은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옛날에는 이 시조선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남북한 분단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저는 지금 우리 새우등 터진다는 그 말이 엄청 자존심을 스스로들 어, 이 자기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관을 다시 보면은 그 새우등 트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이 이 산업화를 먼저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러시아 세력을 막는 과정에서 한국을 조선을 먹어도 좋다는 서구 세력들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던 거다. 그런 얘기를 좀 역사관을 좀 다시 풀어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2화 개화파들이 어떤 일을 했고 당시의 그 세계 정세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풀어매길지 대충 감은 와요. 그러니까 개화파들이 친일 세력이라고 또 몰아가겠지. 한겨레 신문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좀 길게 설명이 됐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